이게 13년 전의 저거든요? 세밭이었습니다. 저때 제가 무대에서 증강형 인간이 온다고 했었거든요. 증강이라는 건 사람이 도구 써서 원래 못하던 걸 다 하게 확장되는 거예요. 여기서 증강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늘린다는 뜻이고요, 내쪽으로 끌어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안경, 자전거 이런 것도 증강이죠. AI도 인간을 증강시키는 도구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13년 전 제가 뭘 맞았고 뭘 틀렸는지, 그리고 AI 시대에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 당장 바꿔야 하는 일들이 뭔지요. 돈은 들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3년이면 강산이 1.3번 변한 거네요. 그때 제가 했던 말들을 꺼내서 하나씩 채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점표에 칸이 하나 더 있습니다. 5번째 칸, 채점표 밖에서 발견한 제가 가장 크게 빗나갔던 겁니다. 그건 마지막에 채울게요. 자, 첫 번째 채점 갈게요. 제가 세바시 무대에 섰던 때가 어떤 시절이었냐면은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돌고 다들 트위터, 페이스북에 처음 빠졌을 때예요. 소셜미디어라는 게 신기하고 낯설던 때죠. 그때 제가 무대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중에 진짜 내가 처음 만든 게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온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이게 진짜 내 생각인가? 정말 내가 만들어낸 생각인가? 내가 먼저 개념화한 지식 거의 없을 겁니다. 남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당겨오는 우리 모두가 사실 증강형 인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책에서 읽은 거, 어제 누가 한 얘기, 우리는 전부 어디선가 새로운 지식을 당겨와서 흡수해서 내 걸로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안경이 눈을 늘려주는 것처럼 남의 머리가 내 머리를 늘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증강형 인간이었다고요. 도구가 있어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남의 생각을 당겨 쓰는 것 자체가 인간의 기본형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증강을 어디서 해오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과거에 특히 산업사회 이전의 전통사회 때는 마을이나 가족 단위에서 소규모로 증강했던 겁니다. 매스미디어가 등장했죠. 그리고 나서 더군다나 이제 소셜미디어까지 등장을 했어요. 세계와 지구촌, 불특정 다수의 증강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3칸으로 그렸었어요. 옛날엔 마을이나 가족에게서 당겨왔고 동네 어르신이 검색창이었던 시절이죠. 그 다음에 신문과 방송이 생기면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 안방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소셜미디어가 생기면서 지구 반대편 사람에게까지도 생각을 당겨올 수 있게 됐습니다. 딱 여기까지 말했었는데 13년 만에 칸이 더 생겼습니다. 인공지능이요. 이걸 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마을 우물에서 길러오다가 집에 수도가 들어왔고요. 동네 사람 전부가 물을 나눠주는 시절이 있다가 지금은 내 방에 수도꼭지가 하나 아예 생겨버린 겁니다. 24시간 콸콸 나와요. 편하죠? 근데 편해진 만큼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마셔도 되는 물인지 물어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러실 수 있어요. 그것도 결국 사람의 글, 사람의 생각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예요. 우물엔 주인이 있었는데 수도꼭지엔 이름이 안 달려 있어요. 마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에서 옮겨서 지식이 전파되던 시절하고 비교한다면 AI를 통해 내 방 안에 틀어져 있는 수도꼭지는 누가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출처도 불명확하고 사방에 물이 섞여가지고 어디서 온 건지도 잘 모르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여튼 첫 번째 채점은 그 시대에 봤던 소셜미디어가 이제는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인류의 지식, 지혜, 정보, 통찰이 AI 안에 모두 담겨서 소셜미디어를 초월해버렸습니다. 소셜미디어조차도 AI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그 당시 저는 좀 작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인데요. 머리 이야기입니다. 인간한테는 데네피지라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해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도 다시 보고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그때 제가 소셜미디어를 설명하려고 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대에서 뇌 그림까지 띄워놓고요. 자극이 들어오면 해마가 그걸 적당히 뭉쳐요. 뭉쳐서 데네피질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비슷한 자극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꺼내와요. 소환한다고 했죠. 10년 전에 듣던 노래를 우연히 들으면 그때 만나던 사람, 그때 다니던 골목까지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소환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셜미디어도 똑같다고 했어요. 대중이 하나의 큰 뇌처럼 기억을 쌓아두고 있다가 사건이 하나 터지면 옛날 기억을 우르르 꺼내온다고요. 소셜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데네피제처럼 장기 기억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 장기 기억이 사실은 이런 소셜 공론장, 퍼블릭 스피어에서 담론이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슈, 소위 떡밥이 발생하게 되면 이 떡밥을 열심히 씹죠. 그 씹는 것이 개인들에게 정보가 갔다가 다시 소환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결국 소셜 지능 아닌가. 여기까지가 13년 전 무대 위의 저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지금 어디서 다시 나타났는지 보실까요? 지금 인공지능이 같은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대화하는 동안 잠깐 돌고 있는 기억이 있고, 그거는 대화 끝나면 날아가죠.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오래 남겨야 할 건 따로 저장합니다. DNPGD고요. 나중에 필요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다시 꺼내옵니다. 소환하는 겁니다. 제가 무대에서 손으로 그리던 화살표 3개랑 같은 모양이 지금 인공지능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KB 캐시와 장기 저장하는 메모리, 램과 롬 다 같은 구도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죠?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인공지능이 이만큼까지 대두되리라고 예측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요, AI 만든 사람들은 제 강의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 기억을 풀려고 하면 누가 풀든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우연보다 서늘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채점은 이렇습니다. 비유로 쓰던 설계도가 사실상 그대로 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기억만 가져간 게 아니고 우리가 노는 방식까지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제가 짤방 얘기를 했거든요. 합성 필수 요소라고도 하죠. 해외 말로는 밈이라고도 하고요. 이 짤방 그리고 합성 필수 요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맥락에 따라서 빠르게 이걸 조합해내는 게 미국에서도 이런 밈이라고 해가지고 합성 필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나베드 저 오바마입니다. 저렇게 많이 활용합니다. 사진 하나가 뜨면 젊은 친구들이 그걸 자기 상황에 맞게 엄청 빨리 바꿔가지고 새로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걸 무대에서 창의적인 확대 재생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근거도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것이 지금 그 10대, 20대 젊은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그 싸이 강남스타일 때도 적용을 해보면은 앞단에선 다 그 유명인들이 이걸 이슈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까지 갔을 때는 일반인들의 패러디가 거의 주류가 돼버립니다. 뭐 킵커맨 강남스타일 이게 되게 이게 필수 합성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계속 변형을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놀게 된 겁니다. 강남스타일 때 하루 트위터에서만 27만 건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처음엔 유명인이 띄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반인 패러디가 주류가 되더라고요. 군인 버전, 대학교 버전, 회사 버전, 원본보다 어찌 보면 변형이 더 많아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 조합하는 속도가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능력을 가진 세대가 판을 끌고 갈 거다. 13년 뒤에 보니까 이게 특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짤방 만들던 그 방식이 지금 릴스, 쇼츠, 틱톡의 챌린지가 됐습니다. 원본 하나 뜨면 사람들이 그걸 자기 상황에 맞게 바꿔서 계속 올리잖아요. 제가 13년 전에 설명한 게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다만 그때는 동네에서 몇 명이 따라하는 그림 가지고 편집하는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공장 라인처럼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진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라인에 이제 사람이 서지 않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AI가 원본 하나 보고 알아서 찍어냅니다. 그럼 아무나 만들 수 있으니까 더 좋아진 거 아니냐? 만드는 게 이렇게 쉬워지면 더군다나 인간도 필요가 없게 되면은 이제는 멈춰서 생각할 이유조차 사라지는 거죠. 제가 봤던 세상보다 조금 더 디스토피아에 가까워졌습니다. 자, 세 번째 칸, 만드는 걸 기계가 다 해주면 생각은 누가 하냐? 이게 이제 네 번째 칸으로 이어집니다. 앞에 세 개는 제가 말한 것보다 더 멀리 갔다는 이야기였는데 이건 좀 반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있어요. 무대에서 톤도 좀 가라앉았을 거예요. 정보가 많이 너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 숙고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당시 인기 있었던 책인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숙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을 때인데 벌써 다들 밥 먹으면서도 화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걱정했습니다. 카톡처럼 친한 사람들끼리만 도는 강한 연결, 네트워크 속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인지 잘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요. 친하니까 맞는 말 했겠지 하고 그냥 믿고 넘어가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카카오톡에 특히 이런 거 많이 받아보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찌라시 많이 돌잖아요. 여러분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실 기회가 얼마나 있으셨을까? 클로스 커뮤니티에서 강한 연결이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 그냥 이 얘기를 하면은 그냥 사실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재조합해 나가던 그런 소셜 지능의 기능이 이런 데서 약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이 두 가지 걱정이 13년 후에 걱정한 대로 됐습니다. 그것도 제 예상보다 더 크게요. 숙고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책을 보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새로운 책을 즐겁게 읽었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요새 책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숙고 대신에 더 빠르게 유튜브가 인공지능이 정보를 쏘아주는데 그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대신에 인공지능이 답을 해주고 유튜브가 답을 해주니까요. 근데 채점표에 아직 안 채운 칸이 하나 있죠. 5번째 칸, 그걸 채우려면 2400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면 그 강의 마지막 대목을 제가 다시 봤는데 제가 숙고라는 단어를 써놨더라고요. 깊이 생각하는 힘, 그게 있어야 좋은 걸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방금 4번째 칸에서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빠르게 읽고 있는 게 바로 그 숙고 능력입니다. 숙고는 누가 어디서 가르쳐 주나요? 학교요? 회사요? 5번째 칸은 이 질문 끝에서 열리는데요. 시작은 2400년 전입니다. 글자를 배우면 아이가 바보가 된다. 어이없는 말이잖아요. 이거 누가 말했는 줄 아세요? 소크라테스입니다. 플라톤이 쓴 파이드로스라는 책에 나옵니다. 글로 적어두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질 않고 밖에 적힌 표시에만 기대게 된다. 그러니까 문자는 기억을 돕는 약이 아니라 잊게 만드는 약이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기원전 370년 소크라테스의 시대에는 이게 참이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머리에 무조건 암기해서 외워놓는 것만 참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바보의 반대말이 암기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잘 외우고 외운 내용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이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가정이 뒤로 계속 무너진다는 겁니다. 재밌는 게요, 지식의 값이 무너질 때마다 똑같은 말이 따라옵니다. 문자가 나왔을 때 바보가 된다고 했는데 인쇄술이 나왔을 때는 이제 책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다. 계산기 나왔을 때는 애들이 이제 셈을 안 한다. TV 나왔을 때는 바보 상자가 될 거다. 컴퓨터 나왔을 때도 애들 게임하다가 시간 다 날리고 바보 된다. 인터넷 나왔을 때도, 인공지능한테도 인간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지식의 값이 싸지면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거 잘못 쓰면 애들 바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이 다 틀렸다는 거냐?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말은 실제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진짜 못 외워요. 전화번호 하나 기억 못하죠. 계산기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한다고 열심히 논문 찾아서 조사를 해봤어요. 한 79편 정도 되는데 계산기는 대부분의 학년에서 아이들의 계산 실력을 오히려 올립니다. 딱 하나만 빼고요. 기초가 아직 붙기 전인 9살, 10살 때만. 자전거 보조바퀴랑 비슷한 거예요. 탈 줄 알게 된 다음에 떼면 더 멀리 가는데 걷기도 전에 태우면 다리가 안 크거든요.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걱정은 반은 맞고 인류는 새로운 기술을 타고 훨씬 더 멀리 갔습니다. 암기의 시대에는 목소리가 닿을 수 있는 영역까지만 지식이 전파되는 게 다였어요. 문자가 오고 책이 기록되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식이 전파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됐죠. 인쇄술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훨씬 더 저렴하게 지식이 전파될 수 있게 됐고 계산기, 컴퓨터, 인터넷 말해 뭐합니까? 그 사이 바뀐 건 능력이 아니라 안다라는 말의 뜻이 바뀐 겁니다. 그럼 그 뜻을 바꿔버린 값의 폭락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나 장면 하나로 보여드릴게요. 이집트를 다스리던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아테네에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 비극 작가들의 원본 좀 빌려달라고요. 아테네가 보증금을 요구했는데 15탈란트, 그 시절 노동자 일당으로 환산하면 9만 일치입니다. 노동자 300명에 1년 일당인 거예요.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본은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그걸 돌려주고 원본은 자기가 가졌어요. 보증금 9만 일치는 그냥 버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책 3권 빌리려고 아파트 한 채를 걸었다가 그 아파트를 그냥 포기한 겁니다. 이 왕이 바보였을까요? 아니요. 그 시대에는 이게 남는 장사였습니다. 원본을 가진 쪽이 지식을 독점하니까요. 그 시절 지식이라는 건 왕이 강남 아파트를 생으로 버려도 남는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왕에서 시작한 사다리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보시죠. 로마 시대에는 베르길리우스의 책 아이네이스 고급 책 좋은 판본 한 권이 노동자 임금 136일치가 됩니다. 9만 일에서 엄청 싸진 거죠. 그래도 넉 달을 일해야 책 한 권입니다. 때문에 학습은 돈 있는 집 이야기에 불과했죠. 이 아이네이스 보급본이 104일, 그러니까 3달치입니다. 한 달 차이 납니다. 저 어렸을 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32권짜리 이거 있는 집 되게 부러웠어요. 당시 미국 평균 임금 기준으로 한 달 월급 정도 하던 물건입니다. 부모님들이 이거 할부로 사셨어요. 이거 팔고 다니는 외판원 아줌마들도 있었죠. 하나 파셔가지고 꽤 많이 남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90년대 말이 되니까 CD 한 장이 됩니다. 출시가 395달러였던 게 몇 년 만에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백과사전 회사는 매출이 반토막 났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제가 인공지능한테 질문 하나 던지면 이 질문 하나의 평균값이 1원이 안 됩니다. 0.7원 더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값에서 1원도 안 되는 가격이 된 거예요. 지식의 가치가요.
이렇게 지식의 값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동안 지식을 머리에 넣어주던 곳 학교는 뭘 바꿨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학교는 공장에서 일할 사람 찍어내려고 만들었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파보니까 그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프로이센이 의무교육을 만든 게 1700년대 후반인데 그때 그 나라엔 공장이 없었습니다. 농업국가였어요. 진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교육을 만든 호러스 만이라는 사람이 1840년에 프로이센을 보고 와서 보고서를 씁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학교에 종을 달아라. 이유가 뭐냐면 시간을 어기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데 이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학교는 공장을 따라한 게 아니라 공장보다 먼저 시간을 발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180년 뒤인 지금도 우리 아이 교실에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종이 치면 앉고 종이 치면 일어나죠. 지식이 공짜나 다름없어진 시대에도요. 그 180년짜리 설계가 지금 어떤 성적표를 만들어냈는지 보시죠. 3년 전에 전 세계 초등학교 4학년들이 같은 수학시험을 봤거든요. 59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성적이 세계 3위였습니다. 잘하죠?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같은 조사에서 수학이 재밌냐? 라고 물었더니 58개 나라 중에 58등이었습니다. 꼴찌예요. 자신감은 50등이에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잘하는 아이들이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고 못한다고 생각해요. 10살짜리들이요. 중학교 2학년한테 가봤더니 성적은 여전히 3등인데요. 흥미는 37등. 조금 올라갔네요. 흥미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무도 안 잽니다. 그리고 재지 않는 것은 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이 그래요. 지식의 값은 무너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싼 지식을 머리에 때려 넣는 능력으로만 등수를 매기고 우리 아이들이 질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학교가 손 놓고 있었냐? 아닙니다. 사고력을 키우자고 수행평가를 늘렸잖아요. 근데 결과는요. 중고등학생 한 명이 한 학기에 치르는 수행평가가 30개가 넘습니다. 한 학기가 17주 정도 되니까 매주 2개를 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냐? 과목마다 40% 이상을 수행평가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가거든요. 국어도 수학도 미술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진저리가 나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질려버리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방향이 틀렸다기보다는 옛날 설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 걸 얹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하나 남습니다. 이 방식에 우리가 얼마를 쏟아붓고 있는지 아세요? 2024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9천억이었다고 해요. 역대 최대입니다. 그 전해에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러고 나서 오히려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25년에 총액은 살짝 줄었어요. 근데 학생 한 명당으로 보면 월 60만 4천원, 오히려 2%가 늘었습니다. 아이들 수가 줄어가지고 총액만 줄어 보이는 거였던 거죠.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질문 하나에 0.7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꺼내오는 값은 이제 0에 수렴하고 있는데 지식을 머리에 강제로 넣어주는 값은 한 사람당 월 6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럼 그 60만원어치가 잘 들어가고 있느냐?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 중에 학교를 그만둔 아이가 1450명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00명을 넘겼고요. 이번 수능은 검정고시 출신 접수자가 22,355명, 31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돈은 역대 최대로 쓰고 있는데 아이들은 학교를 도망가고 있어요. 이게 아이들 얘기로만 들리시면 안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비는 쓰는데 사람은 크지 않아요. 그럼 그 설계 바깥 진짜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희 회사 이야기를 할게요. 예전엔 직원들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나하나 물어봤었거든요. 요새는 안 물어봅니다. 키워드 몇 개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더 설명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 거기까지요. 됐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AI한테 물어봐서 스스로 알아내고 맙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많은 사무실들에서 벌어지고 있을 거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잠깐, 아까 이거 저 걱정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근데 걱정한다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 되진 않잖아요. 이미 일어났으니 이제는 설계를 바꿀 걸 생각하는 게 맞죠. 검색도 바뀌었습니다. 올해 미국 구글 검색의 68%가 아무 데도 안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키워드만 받고 AI한테 물어본 거죠. 제가 전에 설명했었죠. 스트라이프 대표는 사람을 더 뽑고 싶으면 이게 왜 인공지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인지를 증명하라고 사내에 공지했다고 합니다. 아이도 직원도 이미 다르게 배우고 다르게 일하는데 가르치는 방식만 180년 전 종소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방향을 정하기 전에 채점표의 5번째 칸부터 채우시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크게 빗나간 건 채점표 바깥에 있었다고요. 그 강의 맨 끝에 제가 관용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참아주는 힘이 있어야 창의가 나온다고요. 톨레란스, 그러니까 참을성, 인내, 참아주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소셜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전혀 얘기 안 하고 서로 욕하거든요. 이처럼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는 관용이 있었을 때 증강형 인간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 걱정은 사람들이 서로 안 참아주는 거였어요. 악플, 편가르기 그런 거요. 근데 13년 뒤에 와보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요. 정작 지식을 창출하는 방식 면에서는 참을 일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저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제 화를 받아들일 뿐이죠. 제 말에 다 맞다고 해주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다듬어요. 24시간 저한테 져주는 상대하고만 대화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참아내는 근육은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사라집니다. 5번째 칸의 채점은 이렇습니다. 저는 관용이 부족해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용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와버렸어요. 더 관용을 안 하겠죠. 세상이 더 팍팍해진 이유가 여기 있다고도 생각해요. 저는 이게 무섭습니다. 외우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 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욕망을 질러버리기만 하는 관용 없는 무관용의 시대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향 3가지가 전부 이 하나를 겨냥합니다. 시작은 버리는 것부터입니다. 답을 맞추는 걸요. 이제 답 맞추기 시대는 끝났어요.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채용 시장이 이미 내린 판정입니다. 구글이 그 유명한 브레인 티저 면접 문제들 있죠. 골프공이 비행기 몇 개 들어가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막 이런 것들이요. 이미 2013년에 폐기했습니다. 수만 건을 대조해봤더니 그 면접 점수하고 입사 후 성과가 아무 상관이 없었대요. 답을 기가 막히게 맞히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왔어요. SK하이닉스가 올해 6월에 신입 채용 공고에서 4년제 학상 이상이라는 문구를 아예 지웠습니다. 답맞히기로 20회로 훈련시킨 결과물, 그러니까 학위를 채용 시장에서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삼성전자도 학력 안 보기 시작한 거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답맞히기를 버리면 그 자리에 구멍이 생겨요. 그 자리가 질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답을 내는 값은 이제 1원도 안 돼요. 수도꼭지 그냥 틀면 나와요. 물론 가끔 녹물도 섞여 나오죠. 그 녹물 때문에, 즉 틀린 답변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질지,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할지,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건 기계가 절대 못 해줍니다.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17개의 나라 임원 106명에게 물었더니 85%가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우리 조직은 문제를 진단하는 걸 못한다. 의사로 치면 수술 잘하는 의사는 넘치는데 어디가 아픈지 찾아내는 의사가 없는 겁니다. 질문하는 능력,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왜일까요? 질문해주는 것도 언젠가 기계가 대신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에겐 욕망이 없습니다. 뭔가를 원하고 지금 이 상태가 불편하다 느끼고 바꾸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그 마음, 이건 오로지 사람한테만 있습니다. 문제라는 게 뭔가요? 내가 원하는 상태와 지금 상황의 격차입니다. 매출이 이만큼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는 이거밖에 못 벌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원하는 게 없으면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배가 한 번도 고파본 적 없는 요리사예요. 칼질은 세계 최고고 레시피도 다 외고 있어요. 근데 이 요리사는 오늘 뭘 만들까는 못 정합니다. 먹고 싶은 게 없으니까요. 욕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물으실 수 있어요. 요즘 에이전트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던데요? 맞습니다. 세웁니다. 근데 그 맨 꼭대기 목표는 누가 줬죠? 사람입니다. 차라리 중간에 목표들은 기계가 만들어도 맨 윗칸은 비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답을 무한히 만들어도 뭐가 문제인지는 계속 사람이 정해줘야 됩니다. 답 만들기 값이 0이 된 시대에 교육이 가르쳐야 할 단 하나가 문제를 세우는 힘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을 어떻게 기르고 지킬 수 있느냐? 설계를 잘하면 가능합니다. 실험 하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고등학생 1000명을 무작위로 나눠서 수학을 시켰습니다. 한 그룹은 그냥 인공지능을 줬고 여기서는 물어볼 때 그냥 바로 답이 나왔대요. 다른 그룹은 똑같은 인공지능인데 설정을 딱 하나만 바꿨습니다. 답은 절대 알려주지 않고 힌트만 주는 겁니다. 결과를 보시면 답을 받은 그룹은 연습할 때 성적이 48% 올랐어요. 잘한 거죠. 근데 인공지능을 뺏고 나서 시험 봤더니 인공지능을 아예 안 쓴 애들보다 17%나 성과가 낮았어요. 실력이 는 게 아니라 빌린 거였던 거죠. 힌트만 받은 그룹은요, 연습할 때 127%가 올랐고 시험 성적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도구, 같은 학생, 설정 하나 차이입니다. 힌트만 줬느냐, 답까지 줬느냐.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내는 능력이 힌트만으로도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험이 다음 방향을 그대로 가리킵니다.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재는 방과 배우는 방을 나눠야 합니다.
실력을 잴 때는 인공지능을 끄고 재는 거죠. 대신 활용을 배울 때는 제대로 켜고 배우는 거예요. 아까 그 힌트 실험처럼요. 그리고 놀라운 게 학교가 이 방향으로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수학평가에서 인공지능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쓰되 어디서 썼는지 밝히고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을 봅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외우는 게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뱉어내기 위한 암기가 끝난 거고 판단하기 위한 암기는 더 중요해졌어요. 아까 두 번째 칸에서 기계가 해마도 대뇌피질도 갖췄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남은 일은 그 기억을 신문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신문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정말 중요한데 모르겠다고 말해도 되는 문화, 관용의 문화입니다. 져주기만 하는 기계 앞에서 다른 생각을 견디는 근육은 항상 나한테 져주기만 하는 기계 옆에서 다른 생각을 견디고 다른 생각과 조화롭게 하면서 틀릴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그렇다, 이런 생각, 관용의 생각을 견뎌낼 수 있는 근육은 모른다는 말이 약점이나 벌점이 되지 않는 방에서만 자라납니다. 자, 약속드렸던 오늘 바꾸는 규칙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전부 돈 안 드니까요. 잘 보시고 따라하세요. 첫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답을 시키지 마시고 뭘 해결하려는 건지 한 문장으로 써오라고 하세요. 직원한테도 아이한테도 똑같습니다. 답은 헐값이에요. 하지만 좋은 질문은 그 사람의 실력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공지능한테 시킬 때는 한 줄만 붙이세요. 답을 주지 말고 힌트만 줘. 아까 그 실험의 그 한 줄입니다. 셋째는요, 실력은 인공지능을 끈 상태에서 재셔야 돼요. 켜고 난 결과물은 그 사람 실력이 아닙니다. 연습 때 잘하던 점수가 혼자 시험 볼 때 다 무너져 버릴 거 기억하시죠? 네 번째는요, 회의에서 모르겠다고 말해도 되는 자리를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모른다고 말을 못하는 조직은 아무도 질문을 안 하고 아무도 질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메타인지가 없는 조직, 그런 조직은 절대 질문할 수 없고요. 왜냐? 안다 모른다를 모르잖아요. 알에 대한 알미 메타인지인데 내가 아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나한테 위험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명확히 밝히겠습니까? 이걸 주는 건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관용이 중요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너니까 괜찮아. AI 시대에 인간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그게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주고 거기서 메타인지가 나오고 거기서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AI와 로봇이 범람할 우리의 미래에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자, 이제 채점표 5칸이 다 채워졌습니다. 솔직히 채점하는 내내 내가 그렇게 많이 틀렸나? 그런 생각이네요. 이 정도면 잘 맞춘 것 같아요, 솔직히. 다만 AI의 대두와 함께 문제 해결력과 관용이 이렇게 더 중요해질지는 제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3년 뒤에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저를 채점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제가 한 말 중에 뭐가 빗나가 있을지 또 궁금하네요. 다만 제가 확언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채점표를 다시 꺼내드는 사람만이 자기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지혜를 어디서 당겨오는지는 인류 역사상 계속 바뀌었습니다. 마을에서, 방송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이젠 인공지능에서. 그리고 그때마다 애들 바보 된다는 걱정이 나왔고 그 걱정은 항상 절반만 맞았습니다. 우리는 외우지 못하게 됐지만 더 멀리 갔고요, 더 깊게 생각하게 됐고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240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 해결하고 싶은 거야? 네 문제는 뭐야? 답을 내는 거는 1원도 안 되는 헐값이 된 시대에 이 질문을 대신해줄 도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세요. 답 말고 힌트를 줘. 이 한 줄을 실제 업무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건 또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풀고 싶은 문제는 뭔가요? 그 문제는 AI가 답을 주나요? 문제를 풀어가는 힌트를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문제일까요? AI하고 실험해보신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점 매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으로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소수정예로 쫀쫀하게 나누고 있거든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